두고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전략적 인내의 시간이 끝났다며 대북 압박 강화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국빈 맞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한 핵 문제와 한미 FTA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후신해 숨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받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지 일주일 만이어서 검찰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요구해온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 9명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고 원내 4당 체제가 무너지면서 야권발 정계 개편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국 수석의 불출석과 인사참사 등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했다고 야당 의원이 공세를 펼치면서 여야 간 감정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유해가 안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옛 광주교도소에서 37년 만에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안매장 흔적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각국의 정치인과 유명인들이 대거 연루된 조세휴 피처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영국 여왕과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포함됐고 한국인 200여 명도 엑스파일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청와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과 함께 먹는 낙태약 합법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먹는 낙태약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이어 미국 텍사스의 시골교회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6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주민이 총격전을 벌이며 달아나는 범인을 추격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대적인 환대 속에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가장 큰 현안은 역시 북핵 문제였고 해법은 예상했던 대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자는 거였습니다. 두 정상은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면서도 단 하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도쿄 성혜용 특파원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일 정상의 해법은 여전히 강경 일변도였습니다. 国際社会と緊密に連携してあらゆる手段を通じて北朝鮮に対する圧力を最大限まで高めていくことで完全に一致しました。 아베 총리는 이를 위해 내일 일본 정부가 북한 관련 35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not stand for that.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is over. 미일 정상은 북한이 먼저 대화를 요청할 때까지 압박을 가하면서 한미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달랐습니다. 아베 총리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무역 불균형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We seek equal and reliable access for American exports to Japan's markets in order to eliminate our chronic trade imbalances and deficits with Japan.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도 불공정했다면서 중국 방문에서 통상 현안을 거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일 두 나라 정상은 5번째 만남에서 각별한 친분을 과시했지만 안보는 안보고 통상은 통상이라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은 그대로였습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본의 환대는 오늘도 극진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베푼만큼 충분히 얻어내서 만족한다는 게 일본의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최호원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골프 회동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半世紀を超える日米同盟の歴史において
首脳同士がここまで濃密にそして深い絆で結ばれた1年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총리를 한껏 축켜 세웠습니다. You were the first foreign leader to visit me shortly after my election. And now it is my pleasure to join you in your homeland. 일본인 프로골퍼까지 동원한 황제 골프에 최고급 식사까지 일본 정부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일본 개그맨을 공식 만찬에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부탁대로 납북 일본인들의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고 피해자들의 귀국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NS에는 연일 관련 글과 영상을 올리며 일본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무역 갈등 문제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본의 환대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극진했습니다. 일본은 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 나섰습니다. 향후 모든 동북아 문제에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일본 방문을 마치고 내일 우리나라를 찾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청와대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면서 국빈 맞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역시 북핵 문제가 최대 의제가 될 텐데 군사 옵션 논의를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전망은 남승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하루 공식 일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 행사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25년 만에 국빈 방문인 만큼 최고의 예우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25년 만의 국빈 방문의 의미를 살려 특별히 미국 대통령 전용 공식 입장곡 Hail to the Chief를 연주하고 최우선 의제는 북핵 문제입니다. 정부는 동맹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맞춰 북한인 18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첫 독자 대북 제재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한미 모두 제재와 압박을 통한 외교적 해결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문제는 방법론입니다. 청와대는 대화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미국은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무력 충돌은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군사 옵션까지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 간 조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한미 FTA도 쟁점입니다. 밀월 관계를 과시한 일본과도 무역 적자 해소를 정면 거론했던 만큼 우리에게도 거센 압박이 예상됩니다. 또 MD 체계 불참 등 사드 봉합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3노 방침과 미중 간 균형 외교 발언도 갈등 요소로 이슈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에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연락을 담당했던 만큼 검찰은 최 씨가 평소 쓰고 다녔던 현금 뭉칫돈이 국정원 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경호실 소속이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은해서 보좌하며 최순실 씨와의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자주 봉투 심부름을 하고 최 씨가 청와대를 드나들 때 운전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최근 문고리 3인방 조사 과정에서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이 전 행정관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 전 행정관을 불러 건네진 돈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특히 평소 현금으로 뭉칫돈을 쓰고 다닌 최 씨에게 국정원에서 상납한 돈을 전달한 것은 아닌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최 씨는 WK, 플레이그라운드, 동계 영재스포츠센터 등을 설립하면서 억대 자본금마저도 현금으로 냈다고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시술받은 의료비와 의상 제작 비용 역시 최 씨가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게 목격자들의 진술입니다. 검찰은 아울러 건네진 국정원 돈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전직 국정원장들도 부를 계획입니다. 우선 모레 오전 박근혜 정부 첫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전 원장이 가장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의 존재를 인정하자는 청와대 수석들의 건의를 여러 차례 묵살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최순실 씨로 인해서 처벌받을 일이 없다고 보고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국정농단 기사가 쏟아지던 지난해 10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당시 김성우 전 홍보수석과 함께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인정하고 정면으로 가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비참한 상황으로 가고 싶지 않다며 계속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그 자리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안 전 수석은 또 우 전 수석이 최 씨가 재단 설립과 직원 인선, 모금에 관여한 건 범죄가 안 되며 재단 돈이 무단으로 사용된 정황도 없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안을 내놔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장이 기자들이 문제라고 기사를 쓰는데도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한 장짜리 문건만 믿었느냐고 묻자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인 우 전 수석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 그런 것으로만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또 우 전 수석에게 대통령의 7개 그룹 독대에 대해 말했더니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다며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팔순 할머니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무릎과 발가락이 부러졌는데도 병원 대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주의 아침밥을 차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4년) 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창훈 검사가 오늘 오후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1시간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창훈 검사는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4층 화장실 창문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변 검사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2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억울하지 않게 말하는 거랍니까? 변 검사는 상태가 악화돼 오후 4시쯤 숨졌습니다. 기도할 때는 머리에 출혈이 다량 있었고 병원 가서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에 앞서 검찰은 변 검사가 국정원 파견 근무 시절 댓글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데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오전 10시 반 예정됐던 신문은 오후 3시로 한 차례 연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변호를 맡긴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대표 변호사 2명과 상담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내와 친구 1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투신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투신 전까지 함께 있었던 유족과 변호사들을 상대로 변 검사의 정확한 투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피의자 신분의 현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검찰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변창훈 검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괴로움을 토로했고 검찰 조사에선 혐의를 명쾌하게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전병남 기자입니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2013년 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현안 TF에 소속돼 친정인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변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물증을 확보하고 지난달 28일엔 피의자 신분으로 변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변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과 조사를 거치며 변 검사는 주위에 괴로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TF에서 함께 일했고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차례 통화를 했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 정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변 검사에겐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아직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뇌부를 긴급 소집해 대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하지만 현직 검사 등 사건 관련자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댓글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김무성,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 의원 9명이 집단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복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고 추가 탈당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보수 대통합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라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보수가 통합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가치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탈당 명단에는 바른정당 창당 주역인 6선의 김무성 의원과 대표 권한대행인 주호영 의원, 국방위원장인 김영호 의원 등 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호영 대행을 뺀 8명은 모레 탈당계를 내고 9일쯤 자유한국당에 일괄 복당할 예정입니다. 11명의 의원만 남은 바른정당은 창당 10달도 안 돼 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국회는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탈락체제로 재편되게 됩니다. 한국당은 탈당 의원 9명이 합류하면 116석이 돼 원내 1당인 민주당과의 의석차가 5석으로 줄어듭니다. 바른정당 잔류파들은 박인숙, 정운천 의원의 당대표 후보 사퇴에도 오는 13일 전당대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몇 명이 남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 그 길로 계속 가겠다.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잔류 의원 가운데 최대 6명 정도가 추가 탈당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갈 길을 가겠다는 유승민 의원의 독자 생존론이 활로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바른정당은 끊임없이 생존 위기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걸 두고 시작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야당의 색깔론 공세가 더해지면서 양측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고위 간부들을 불러앉힌 국회 운영위. 자유한국당은 작심한 듯 색깔론 공세에 나섰습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 봤습니다. 반미 운동하겠다, 시위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지 안보 위기를 지적하다 문정인 특보는 북한 대변인이란 표현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질입니까? 매우 유감입니다.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손팻말 논란을 시작으로 오늘 국감은 시종일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끝내 국감장에 나오지 않자 야당은 한층 거칠어졌습니다. 국회 무시를 넘어서 국회 멸시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청와대 참모진을 이중인격자라고 공격했다가 여당이 강하게 항의하자 속기록을 이중인격적 행태로 수정하는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첫 청와대 국감의 모습은 오늘 시작된 법안과 예산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주둔지였던 옛 광주 교도소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현장 지휘관 진술과 수감자였던 시민 제보를 토대로 교도소 북쪽 담장 주변을 시신 안매장 장소로 지목했습니다. 76명에 이르는 5.18 행방불명자의 유해를 찾기 위해 오늘 옛 광주 교도소에서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KBC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업자 10여 명이 안매장지로 추정되는 땅에서 호미로 직접 흙을 걷어냅니다. 50cm가량 파내자, 수도관과 통신선 등 배관 5개가 발견됐지만 발굴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발굴 작업은 안매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부터 시작됐습니다. 발굴팀은 정밀한 작업을 위해 전체 120m에 이르는 안매장 추정지를 40m씩 세 구간으로 나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매장 증언과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발굴은 매일 1에서 1.5m 깊이로 조사됩니다. 최초 매장 이후 유해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장 흔적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유해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유해를 딴 데로 옮겨가지고 안 나올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고. 관계자들은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첫 40m 구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안매장 흔적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26명이 숨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범인이 예배당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총격전으로 맞서며 달아나는 범인을 추격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참극이 벌어진 건 현지 시간 일요일 낮 11시 20분쯤입니다. 인구 900명의 작은 마을 교회 안으로 괴한이 난입해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 검은색 군복 차림에 서총으로 무장한 총격범은 평화롭게 예배를 보던 주민들을 향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수십 발의 총을 쐈습니다. 5살 어린이에서부터 72살 노인까지 26명이 숨졌고 20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한 주민과 총격전을 벌이다 총을 떨어뜨린 뒤 달아났고 주민들이 범인을 뒤쫓았습니다. Vehicle was parked, door open, engine running, and him and the neighbor across the street were both coming out about the same time, exchanging fire. We just take pursuit. 달아나던 범인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추격하던 주민이 쏜 총에 맞아 숨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총격범은 26살 데빈 켈리라는 백인 남성으로 3년 전 가정폭력을 저질러 공군에서 불명예 제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인의 차 안에서 다른 무기들도 발견됐지만 테러 조직과 관련성은 아직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범행 동기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참사가 악마의 행동이라고 비난했지만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최근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먹는 낙태약을 허용해달라는 내용도 있는데 취재 결과 이미 이 약이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3만여 명이 동의한 청와대 게시판 청원글입니다. 낙태죄 폐지와 함께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의 국내 도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먹는 낙태약으로 지금은 61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술을 통한 임신 중절만 거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태가 사실상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유통 허가되지 않은 약이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많은 후기 글들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 복용 전후의 자궁 초음파 사진까지 게시된 사이트도 있습니다. 판매자와 SNS로 접촉해봤습니다. 임신한 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약부터 받고 효과를 확인한 뒤 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약들이 진짜인지 안전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에서조차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약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겁니다. 복약 지도라든지 초음파로 임신을 확인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 상담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약만 배송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거고요. 헌법재판소가 5년 만에 낙태죄를 다시 심리하면서 낙태죄 폐지와 더불어 먹는 낙태약을 둘러싼 논란도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새벽 시간 80대 할머니를 치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할머니는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 손주의 아침밥부터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병원 치료도 미뤘습니다. JTB 오정현 기자입니다. 안개가 잔뜩 낀 새벽, 한적한 시골 도로를 건너던 한 할머니가 달리는 차에 치이고 맙니다. 가해 차량은 사고 수습 없이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80살 문모 할머니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 지난 3일 새벽 5시 50분쯤. 할머니는 이곳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해 무릎과 발가락이 부러졌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손자 아침밥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 손주 밥 해줘야 된다고 머리가 이렇게 난 상태에서 여기 기어온 거예요. 이끌고 다니는 걸 의지하고. 한참이 지나 밀려오는 통증을 참지 못한 할머니는 그제서야 병원을 찾았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곧장 의심되는 차량을 추렸습니다. 탐문 끝에 사고 당일 부품을 교체한 차량을 골라낸 경찰은 62살 최 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는데 최 씨 차량의 블랙박스엔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이용해서 불법 대출을 해온 남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챙긴 돈만 5억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취업 준비생들이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 컴퓨터에서 신분증 사진이 잔뜩 발견됩니다. 이거 신분증 어디서 난 거예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경찰에 구속된 41살 신모 씨 일당은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소액 결제 한도 내에서 5분 안에 현금을 대출해준다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대출 신청자들에게 명의를 도용한 쇼핑몰 아이디를 이용해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곤 자기들이 구매를 취소한 뒤 환불받아 약 50%를 이자와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보내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1,500여 명에게 5억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은 20, 30대 취업 준비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금은 금방 손에 쥐었지만 바로 다음 달 쓴 돈의 약 2배가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됐습니다. 연 300에서 600%로 높은 이자이기 때문에 다음 달 그 금액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를 이용한 변종 대출 광고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액 결제하시면 70% 입금해드리는 입금은 바로 해드려야 상품권만 확인되면. 게임머니나 문화상품권을 사게 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제시하며 합법이라고 광고하지만 모두 대부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중동의 석유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권을 둘러싼 피해 숙청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왕세자가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촌 11명을 체포한 가운데 경쟁자인 왕자 1명이 헬기 사고로 돌연 숨지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경쟁자 숙청은 부패 척결이란 이름으로 단행됐습니다. 반부패위원회를 구성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아랍 최대 부호인 알 왈리드 왕자를 비롯해 자신의 사촌 형제 11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알 왈리드 왕자는 사우디 초대 국왕의 손자입니다. 무려 2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해 중동의 워렌 버핏으로 불립니다. 왕세자는 또 전 왕세자를 가택연금하고 다른 사촌 형제가 맡은 국가방위군 장관도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했습니다. 왕세자직이 5개월 만에 사우디 경제의 큰 손과 군부 권력을 한꺼번에 제거하면서 본격적인 지배체제 굳히기에 나선 겁니다. 숙청된 왕자들은 여성 운전 허용과 카타르 단교 사태처럼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개혁과 외교 정책에 반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 권력에 줄서지 않은 반대 노선의 왕자들이 탄압이나 또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때마침 왕위 계승 상위 서열인 만수르 왕자가 헬기 추락으로 돌연 숨지면서 의혹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32살의 왕세자가 일찌감치 독주 체제를 완성하면서 82살의 노세한 현 국왕이 빠르면 내년 친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제한하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됩니다. 집값 과열 지역엔 언제든 적용할 수 있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평균 10% 이상 낮게 책정해야 합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은 이미 최근 석 달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어 기본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 서울 송파구와 서대문구 등 10개 구와 경기도 분당, 대구 수성구는 추가 요건인 청약 경쟁률이 높아서 즉시 지정도 가능합니다. 분양가를 나중에 정하는 후분양 방식으로 시간을 벌려던 건설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2~3년 후에 그냥 시세가 지금보다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후분양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 과열 현상이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오래가지는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분양가가 저렴해지더라도 청약 대출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에 무분별한 청약 과열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고질적인 분양가 거품을 없애 집값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또 버뮤다, 그리고 케이맨 제도, 이곳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이 유령 회사를 세워 자금을 빼돌려온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라는 겁니다. 지난해 1차로 명단을 폭로했던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2번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국 여왕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한국인도 200여 명이나 포함됐습니다. 먼저 이혜미 기자입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ICIJ가 공개한 자료에는 1,340만 건의 조세 피난처 자료가 담겼습니다.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뮤다의 법률회사 애플비의 내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인물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사유재산 145억여 원을 조세 피난처를 통해 역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대거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조세 피난처를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위 등이 소유한 가스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연계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나이키와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 유명 가수와 배우도 탈세에 가담했다고 ICIJ는 밝혔습니다. 공개된 자료에서 한국인이 조세 피난처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는 90곳이었고 한국인 232명의 명단도 포함됐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이 조셉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난 국내 기업 명단에는 효성과 현대종합상사 같은 민간 기업과 함께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기업들은 합법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승환 기자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6년 현대상사가 가지고 있던 예멘 천연가스 개발 사업 지분의 절반을 인수했습니다. 이 거래를 위해 조세 회피처인 버뮤다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가스공사 측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국내 법인을 설립해 지분을 인수할 경우 이 회사와 주주인 가스공사 모두 법인세 등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요금에 많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중과세를 안 맞게 하는 게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는 좋은 거죠. 현대상사 측도 당시 예멘 지분을 가스공사에 넘긴 것에 대해 공시를 했으며 보도자료까지 내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에선 지난 2006년 효성그룹이 300억 원을 출자해 케이맨 군도의 효성 파워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효성 측은 중국의 변압기 공장을 인수하려는 목적이었으며 한국 회사가 지분을 사고 팔려면 허가 등 절차가 복잡해 설립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인 200여 명이 포함된 이번 자료에 대해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자료와 비교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대전에서 대형 레미콘 차량이 승용차를 덮치면서 8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7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파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JB 박찬범 기자입니다.
25톤에 달하는 집채만한 레미콘이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승용차는 앞뒤로 깔리고 찌그러져 처참히 망가졌습니다. 주변에는 연쇄 추돌한 차량들이 줄줄이 꼬리를 물고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대전시 유성구 노은 지하차도 인근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차도 위로 올라온 레미콘 차량은 최초로 나무를 들이받은 뒤 신호대긴 차량을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레미콘 차량 운전자 53살 성모 씨는 순간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차량을 세우기 위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좌회전하려고 1차선 들어가고 혼자 이쪽이라 그래도 그 도와줬는데 이게 브레이크 안 되는데 쭉 그냥 밀려서. 이 사고로 7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 성 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차량 결함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TJB 박찬범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당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알고 보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던 보고서를 청와대 관계자가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2012년 12월 14일 새누리당 부산유세장에서 김무성 의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라며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메모를 읽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비밀 문서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한 결과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와 같은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을 비판하기 위해 회의록 발췌본 보고서를 2009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에 보고했는데 김 의원의 발언 내용은 물론 이후 한 월간지에 전격 공개된 정상회담 내용이 이 보고서와 같다는 겁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청와대에 배포된 비밀 기록물을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있는 외교안보 수석실 관계자와 이후 정치적 논란이 일자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비만 비율이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0대 남성은 절반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올해 47세 이상호 씨는 비만 상태입니다. 식사량을 줄여서 10kg까지 빼본 적도 있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가급적이면 적게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실 1개월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지난해 조사에서 성인 남성 42.3%가 비만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26.4%가 비만이었습니다. 남성만 연령별로 보면 40대 절반이 비만이었고 30대와 5, 6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만성질환도 늘어 30세 이상은 3명에 1명꼴로 고혈압을 앓고 있고 5명에 1명은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높은 비만율에는 걷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는데 60% 남성이 걷는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육이 줄지 않게 운동을 잘 해주는 것, 특히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흡연율도 올랐습니다. 한동안 30%대에 머물렀던 남성 흡연율이 지난해 다시 40%를 넘어섰습니다. 담배 가격 인상과 함께 경고 그림 부착 등과 같이 흡연율을 낮추려는 정책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2년 전 유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논문을 쓴 게 청문회 최대 쟁점인데 앞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바뀌게 될지 따져보겠습니다. 박세훈 기자, 먼저 유남석 후보자의 논문이 어떤 내용인 건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이게 유남석 후보자가 1985년, 그러니까 28살 때 쓴 논문입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요. 육군에서 법제장교로 근무할 때 쓴 건데요. 양심상 병역 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 이런 제목으로 돼 있는데 양심상 병역 거부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일축하지 말고 병역상 특례를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논문을 쓴 게 1985년인 네, 거잖아요. 네, 그때는 전두환 정권 때인데 네. 당시로서는 상당히 과감한 주장이네요. 맞습니다. 병역 거부자를요 당시에는 강제 입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총 명령을 하면 듣질 않으니까 항명죄라고 해가지고 최장 3년까지 선고를 내렸었고요. 당시에는 무죄 판결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소신이 아니고서야 쓰기 힘들었던 내용이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을 쓴 다음 해 1986년에 판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럼 판사 재직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다룬 적은 없습니까? 네, 일단 병역법 관련 조항을 보시면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돼 있거든요.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이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오래된 논란의 핵심입니다. 유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은 아직까지는 다룬 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 2차례 이미 합헌 결정이 났는데 만약에 유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결정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네, 현재 헌법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과거에 인사청문회 때 했던 발언들을 참고로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병역 대신 다른 공익적 업무를 시키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3명, 부정적인 의견이 2명, 그리고 입장을 유보한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유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긍정 쪽이 4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헌 결정이 나려면 6명이 필요하니까 입장을 유보한 3명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합헌, 위헌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헌재나 대법원은 과거와 같은 판단을 계속 유지를 해오기는 했지만 최근에 하급심 1심 판결은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은요. 지난해보다 5배가 늘어서 올해는 35건이나 됐고요. 2011년에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 뒤에도 위헌이니까 다시 심판해달라 이런 사건이 헌재에 30건이나 쌓여 있습니다. 이게 벌써 6년 동안 묵은 사건이기 때문에 헌재가 구인 체제가 되면 신속히 심리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무죄 판결이 늘고 있다는 게 과거와는 다른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옷을 만들어주는 이른바 맞춤 패션이 요즘 인기입니다. 다양한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의 맞춤 패션과는 또 다른 모습인데요.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 안에 들어가 서 있기만 하면 3D 스캐너가 신체 치수를 잽니다. 화면에서 옷 종류를 고른 뒤 무늬, 기장 등을 조절하면 옷감 인쇄, 봉제 등을 거쳐 1시간 안에 맞춤 옷이 완성됩니다. 국내 한 의류업체가 상용화를 목표로 시범 도입한 맞춤옷 제조 시스템입니다. 해외 업체의 경우 이미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판매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한 독일 스포츠 의류업체는 주문 4시간 안에 니트를 만들어줍니다. IT와 이제 섬유 패션 융합 기술은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패션 시장을 창출하는 데 그 목표가 있고 온라인 업체들도 속속 맞춤옷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옷에 넣고 싶은 그림이나 문자 등 디자인을 보내주면 맞춤옷을 만들어줍니다. 패션이 그런 거에 가장 민감한 분야인 것 같아요.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커스터마이즈, 그런 맞춤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존 패션 산업의 정체로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맞춤옷 아이디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정은입니다. 기아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끈 양현종 투수가 정규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와 정규 시즌 MVP를 동시에 거머쥐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2차전 완봉승과 최종전 세이브로 MVP를 차지한 한국 시리즈에 이어 정규 시즌 시상식도 양현종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2017 KBO 리그 MVP는 기아 타이거스의 양현종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토종 투수로는 22년 만에 20승을 달성하며 기아의 정규 시즌 우승을 이끌었던 양현종. 기자단 투표에서 656점을 얻어
홈런왕 최정을 362점 차로 제치고 데뷔 11년 만에 첫 MVP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같은 해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MVP를 한 선수가 석권한 것 양현종이 처음입니다. 꿈 같은 한 해를 보냈는데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난 시즌 뒤 기아와 1년 계약을 맺었던 양현종은 앞으로도 기아에 남고 싶다는 희망을 밝혀 기아 팬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도록. 역대 신인 최다 안타를 쳤던 넥센 이정훈, 아버지 이종범도 오르지 못했던 신인왕에 선정됐습니다. 도루왕 삼성 박혜민을 축하하러 20살 어린 여동생과 세이브왕 롯데 손승락의 엄지척 세리머니는 팬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SBS 이성훈. 부산을 돌고 있는 평창올림픽 성화가 오늘은 요트를 타고 바다 위를 달렸습니다. 내일이 겨울의 첫 번째 절기 입동입니다.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약간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최고 20mm, 영동을 제외한 그 밖의 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모레 새벽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모레는 비구름을 따라 들어오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지방은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늦은 밤 중북부와 충청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의 비는 낮에 호남 서해안 지방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날씨 변화가 심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날이 조금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외로 복잡한 현안이 얽혀있는 가운데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곳곳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예산안만큼은 당리당략과 정치적인 셈법보다 민생을 가장 우선시하는 국회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